예, 이제 정규분포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게 한 10분 내외로 한번 압축을 해줘야 그 40분 동안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좀 정확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정규분포 총정리인데 일단 정규분포가 모양이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생겼고요. 좌우대칭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M입니다. 그죠? M.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M입니다. 그 다음에 요 퍼진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퍼진 정도를 판단하는 게 시그마예요. 그죠? 퍼진 정도를 판단하는 게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N을 따르고, 정규분포 N이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는 분산이에요. 그죠?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분산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빨간 게 있고요. 빨간 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정규분포가. 그 다음에 파랑이는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찾아볼 거야. 얘가 M이고 얘가 N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M과 N을 따졌을 때 평균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으면 N이 더 평균이 큽니다. 그죠? 그런데 얘에 대해서 시그마가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시그마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시그마는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으면 얘가 더 큰 거야. 왜요? 라고 물으면 많이 퍼져 있잖아. 퍼져 있다는 게 시그마가 크다라는 거랬죠.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떠냐면, 각 개체마다 전부 다 다르고 이러니까, 조사할 때마다 아예 이거를 통일시켜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표준화가 돼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요.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화가 돼버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x가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표준화가 됐잖아. 그지?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z로 바뀌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원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되게 됩니다. 정규분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된 표준 정규분포도 그렇고 전부 다 좌우대칭이에요. 실제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0.75에서부터 0.5까지를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죠? 어떻게 구해야 된다? 마이너스 0.75는 구할 수가 없어요. 0.75까지 나온 값에서, 그죠? 이까지가 뭐와 똑같냐면, 요 0에서부터 0.75까지와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0.5까지 값을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혹은 여기가 0.5다 라고 하면 이거에 2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정규분포가 어디에서 쓰이냐고 하면, 우리가 좀 예시를 찾는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IQ 테스트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IQ 테스트에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IQ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IQ는 뭐 70입니다. 여러분의 IQ는 150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건데,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IQ가 100이 평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10개를 맞췄어. 그 문제를. 그랬는데 100이 나올 수가 있고, 11개를 맞췄는데 1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번 시험 회차가 뭐 평균이라든지 어떤 집단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 자료를 들고 있는 그 집단. 그 집단에서 검사를 해보면, 그 집단이랑, 점수랑 그 집단이랑 검사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가진 점수가 몇 개를 맞췄으면 몇 %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점수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50이 여기 있으면 반대로 50이 있다는 거고, 하나도 못 맞추더라도, 딱 한 문제만 맞추더라도 50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테스트 그 정밀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를 싹 다 맞춘다라고 해서, 그것도 150이 나오겠지만, 그쪽에서 뭐 3, 4개 틀리고 5개 틀리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또 똑같이 15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뭐 125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상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부분에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5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150이랑 같은 그 등급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125라 하더라도 평균에 가까운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그 퍼진 정도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125라는 아이도 아주 희귀한 아이겠죠. 시그마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시그마가 커서 요렇게 되는 아이라고 하면은 사실 125도 너무 흔하게 보고 150짜리도 너무 흔하게 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치게 될 것 중에 토익 시험이 있어요. 토익 시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완전 다 맞았어, 학생이. 근데 완전 다 맞아도 990이고 두세 개가 틀려도 990이라고 나와요. 그런 거 봤을 때 얘도 맞춰서 그냥 그대로 점수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또 이게 문제가 한 200문제인가? 150문제인가? 하여튼 그 정도 가량 되는데, 그걸로 990점 나누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것도 아마 퍼센트로 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5% 단위로 그거 잘라 나가는 거 아닌가. 5%? 0.5%? 0.5%짜리로. 그래서 이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개수에 따라 가지고 계속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3개 틀렸는데 요번에는 980이 나왔고, 저번에는 이제 3개 틀렸는데 990이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도 많아서, 그러면 이것도 550을 기준으로 하고 10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를 990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990이 넘어요라는 건, 그죠? 느낌상 나 상위 1%예요 라는 얘기고, 나 10점 나왔어요 하위 1%라는 얘기고, 나 500점 나왔어요 라는 거는 딱 나 50% 딱 중간대예요. 그리고 나 700점 나왔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나 이거 기준으로는, 그죠? 이거예요. 근데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상위 30%대에 있는 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쌤이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요 정규분포를 공부하다 보면 빠뜨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주의를 제대로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상위 몇 프로의 확률을 구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하다 보면. 그러면 상위는 만약에 제가 요쯤에 있었다 치면 상위 몇 프로라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1이니까 만약에 여기 가서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요. 극단적인 예시. 정말 정확한 그런 예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냥 전부 다 학교에서 꼴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사실 이게 만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정말 다 공평하게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 1점, 어떤 애 2점, 어떤 애 3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매겨진 거야. 이게 점수가. 그러면 내가 상위 3% 안에 들려고 하면은 몇 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물으면, 그죠? 뭐 98점? 그럼 99점? 100점?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상위 3% 안에 드는 애들이겠죠. 뭐 그렇게 뭐 찾아가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약간 말장난으로 쳐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산은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양분포 부분이 나오는데,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끔 혼란이 오는 학생이 있어요. 쌤, 이항분포는 이산이고 이거는 연속인데 어떻게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라고 물으면 제가 그때 이항분포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시행 횟수가 작으면 이렇게 비대칭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런 비대칭적인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시행 횟수가 자꾸 커지면 대칭적인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항분포를 하면서. 그래서 시행 횟수가 적절히 커지면,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정규분포를 이루는 그런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분포도 우리가 정규분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항분포가 우리가 NP로 표시를 했고요. 그죠? 그때 우리가 평균을 NP라고 했었고 분산을 NPQ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정규분포화를 시켜버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켜버리면, 그죠? 평균이, 그죠? NP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실제로는 분산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NPQ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를 보면 얘가 어떤 문제라고 제가 또 숨기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문제를 보면은 얘가 이항분포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뭔가 보면은 그 정규분포의 느낌도 조금 나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그 Z랑 관련된 애들이 보여.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정규분포는 문제가 나오면, 그죠? 요거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안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경우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의심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통계는 많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로 이제 정규분포가 총정리가 됐습니다. 40분 동안 했던 내용이 다른 예시들이라든지 총정리랑 또 추가되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암기사항은 사실 요거와, 그죠? 표준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대충 모양이 이렇게 평균에 따라서 좌우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거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죠? 표준 편차에 따라서 문맞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통해서도 정규분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암기사항은 딱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를 센이라든지 각종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익히시면 그때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게 정규분포는 대칭이다.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쓰고 갈게요. 대칭이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